안녕하십니까. 예, 2016년 정기기사 1회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21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21번. 자, 150kVA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한 대의 고장으로 VV 결선하여 사용하면 몇 kVA 부하까지 걸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요. 자, 이런 거죠. 델타 결선으로 한 대 용량이 150kV랍니다. 150이 되겠죠? 요거를 변압기를 이용해서 부하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났답니다. 자, 그러면 한 대 고장 전의 용량은 얼마까지 걸 수 있는지 먼저 보면 델타 결선에서의 P 델타 결선의 출력은 세 대의 단상면압기 150짜리를 걸었기 때문에 450kVA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뭐 벡터도를 그려드려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PV 출력이 나옵니다. PV 출력이 나오는데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가 나오느냐? 루트 3배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이 150kV니까요. 요거를 계산하면 260kVA가 생산되더라. 이렇게까지 부하를 걸 수 있더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볼까요? 22번.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안정도. 자, 안정도가 무엇이냐? 안정도라는 것은 송전단이 있습니다. 발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전단과 발전 측과 우리 수용가 측에 어떤 모다가 있다고 할까요? 이런 모다 부하들이 있는데 서로 동기를 유지하고 동기 싱크로나이징 하는 거죠. 동기를 유지하면서 운전이 되고 있다가 한 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선풍기 날개에 뭐가 없어진 거죠? 날개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 발전기가 과속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부하가 없어졌으니까 과속을 하겠죠? 그러면 부하 측과 발전단 측이 이런 상태에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 있느냐. 싱크로나이즈가 뭐죠? 결국 개념이 우리 수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서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떤 계통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 있느냐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안정도다. 그 안정도에는 정태 안정도와 과도 안정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동태 안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태입니다. 동태 안정도. 이런 세 가지 안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이 안정도를 향상시키려면 정태 안정도가 됐든 과도 안정도가 됐든 동태 안정도가 됐든 선로의 X값을 작게 해줘야 합니다. X가 뭐죠?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부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발전 전력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또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조건이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장을 빠르게 신속하게 어떻게 되죠?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L이라고 할까요? L? 고장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안정시키거나 줄여주거나 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X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X값을 줄이려면 우리 계통을 병렬 연결하면 됩니다. 병렬 연결. 즉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발전기들을 병렬로 더 연결을 해주고 계통도 병렬로 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3, 4, 5 계통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765 계통이 신서산 변조소에서 저 신태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4를 이렇게 따서 쓰게 되어 있는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연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계를 하면, 병렬로 하면 우리 회로이론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거하고 같습니다. 저항이 뭐예요? 부하죠? 부하를 병렬로 연결하면 같은 R값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로 줄어든다? 합성저항은 2분의 R로 줄어들기 때문에 X값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결국 X를 줄이는 방법은 기기의 임피던스,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하든지
아니면 개통을 연계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P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자, 우리가 어떤 선풍기 날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얘만큼의 부하를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투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스위치를 달아서 여기다 부하를 순간적으로 투입을 시켜주면 되는데 걔를 뭐라고 하느냐,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라고 해서 얘를 제동 저항기라고 합니다. 제동 저항기를 투입시켜주면 P가 안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압을 안정시키라고 했는데 전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조상기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조상기가 뭐예요? 전동기를 무부하 영역률 운전해서 어떻게 한다? 얘를 과여자 운전할 수도 있고 부종여자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과여자 운전한다는 얘기는 계통의 전압이 어땠을 때? 떨어졌을 때 전압을 올려주는 콘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종여자가 뭐예요? 부종여자라는 것은 계통의 전압이 너무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리액터를 투입해서 리액터처럼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전압을 안정시키는 중간 조상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중간에 계통하고 이 계통 사이에, 그러니까 전원측하고 이쪽 부하측하고의 사이에 조상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는 방법. 아니면 고장 시간을 단축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고장 시간을 단축해주는 방법은 고속도 차단기, 고속도 개전기 등을 사용하면 되겠죠. 고속도 제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3번에 보시면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작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리액턴스를 작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3번을 보겠죠. 23번은 연간 전력이 2kWh이고요. 연간 최대 출력이 W kW인 연 부하율을 계산하시오. 우리 부하율 공식, 부하율이라는 것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을 나눠준 것이다. 이것을 100% 한 게 부하율이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연 부하율을 그랬으니까 연 부하율을 계산해 봅니다. 연 부하율은 연간 최대 전력이 걸렸을 때문에 연 평균 전력을 나눠주면 연 부하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해서 쓰면 연간 최대 전력은 연간이라 했습니다. 얘는 당연히 킬로와트로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연 평균 전력은 사용 전력량을, 연간 사용 전력량을 킬로와트가 되겠죠. 시간으로 나눈 거,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얘가 양자가 들어갔으니까 킬로와트에다가 뭐가 되겠지? 아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시간을 이렇게 나눠주면 연 부하율을 계산할 수 있더라. 자, 여기서는 연 부하율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연 부하율은 볼까요? 연간 최대 전력을 뭐로 표시했냐면 W로 표시했네. 얘를 W로 표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연 사용 전력량을 뭐라고 표시했나요? 연 사용 전력량을 2라고 표시해놨네요. 2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연 시간으로 나눠주라 그랬으니까 연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365일 곱하기 하루 24시간 하면 연 시간이 되는 거죠. 연 시간 요걸 곱하면 8760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하게 정리를 해보면 W의 분모 분자를 번분수에 의해서 내려버리면 8760분의 2가 되겠죠. 2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계산된 식이 4번에 있네요. 4번. 연 부하율을 계산하시오. 자, 그 다음 24번을 좀 보겠습니다. 24번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란 그랬는데요. 먼저 답을 좀 말씀드리면 전격 차단 시간이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전격 차단 시간이 뭐냐? 전격 차단 시간이 뭐냐? 이게 전격 차단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전원측이 있습니다. 변전소라고 하겠습니다. 서브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변전소에서 전선을 이렇게 333선식이 됐든 334선식이 됐든 전선을 끌고 나왔습니다. 전선을 끌고 나와서 여기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하면 또는 계통에 이상전압이 생기면, 이상전압이 뭐예요? 뇌가 채웠다 이 말이죠. 뇌등이 생기면 여기에 어떤 계전기를 설치해서 OCR 계전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버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를 설치해서 고장을 검출하고 여기 앞에 당연히 CB가 있을 거니까 CB에다 신호를 줘서 이 선로를 뭐 하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전격 차단 시간이라 하면 이 계전기가 동작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상이 발생을 하면 계전기가 동작을 시작하는데 걔를 뭐라고 하느냐? 얘가 트립 신호를, 계전기가 트립 신호를 고장 전류를 검출해서 트립 신호를 CB에다가 송출을 해줍니다.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트립 신호 전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송. 트립 신호를 전송합니다. 그럼 얘가 10이라고 하면 12 동작은 이렇게 되겠죠. 12가 동작을 시작하는데 12가 열리는 시간과 12가 열리면서 바로 아크가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개극 시간과 아크가 연결되는 시간, 아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의 시간을 합한 시간, 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격 차단 시간. 그래서 얘를 개극 시간과 얘를 아크 시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차단기는 그래서 완전히 소호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통의 이상이 발생을 하면 계전기가 CB한테 트립 신호를 전송합니다. 그럼 CB가 트립을 시작하겠죠. 트립을 개극을 시작합니다. 개극하면서 아크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 또는 보기에 이런 보기가 있다면 이런 보기도 답이 되겠습니다. 전격 차단 시간이란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3에서 8Hz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트리코일 여자부터 완전히 소호될 때까지의 시간. 얘를 우리가 전격 차단 시간이라 한다. 자, 다음 25번 볼까요? 25번. 삼상결선 변압기의 단상운전에 대해서 밑줄 좀 쳐놓으세요. 단상운전이 뭐냐? 자, R상, S상, T상 이렇게 잘 내려와서 뭐 변압기가 있다고 할까요?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모다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다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운전이 되고 있었는데 한 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차단기를 투입했는데 차단기가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얘는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가 되는 거죠? 단상운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상운전이 된 것을 이 모다 입장에서 보면, 변압기 입장에서 보면 결상이 됐다고 합니다. 결상. 상이 결상됐다. 그래서 이때 설치하는 계전기는 어떤 계전기냐? 그래서 결상 계전기를 사용합니다. 결상 계전기. OPR 계전기라고 하죠. OPR 계전기. OPR 계전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픈 패스. 상이 결상된 릴레이. 오픈 패스 릴레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결상 계전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되겠네요. 그죠? 예. 자, 다음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은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DS, 달로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달로기에 대해서는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인터록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조건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인터록이 뭐냐, 인터록. 인터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다를 어떤 회로가 있다고 그냥 하겠습니다. 모다를 운전하는데 얘가 정회전도 하고 역회전도 할 수 있는 모다입니다. 근데 모다가 정회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조작에 의해서 역회전을 시켜버리면 이 모다는 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완전히 정지된 다음 역회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회로를 우리가 인터록 회로라고 하고요. 뭐 시퀀스 시간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어떤 이런 기능을 해놓습니다. 푸시 버튼을 하나 달아놓고 자기유지 접점을 달고 여기에 MC 마그네틱 코일에 비접점을 하나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MC1을 달아놓고 이렇게 운전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PB2를 달아놓고 여기에는 MC 비접점을 달아놓는데요. 예, 비접점은 얘 거의 비접점입니다. MC1의 비접점, MC1의 비접점. 얘는 MC2의 비접점입니다. 2의 비접점 이렇게 달아놓고 얘를 MC2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얘가 운전될 때 얘를 아무리 눌러도 이 비접점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얘가 운전될 때는 얘는 떨어져 있습니다. 비접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눌러도 역회전이 되지 않는 이런 조건을 우리가 인터록 회로라고 하는데 이 DS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DS는 아크를 끌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크를 끄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달로기는 아크를 끌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떨 때만 동작을 해야 되냐? DS는 무부하
상태의 충전 전류만 방도할 수 있고 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온오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작하려면 DS 앞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또는 뒤에 CB가 필요하다. 차단기가 필요하다. 이 차단기는 뭐 하는 거냐? 차단기는 소호 능력이 있습니다. 소호 능력. 뭐를 소호를 하는 능력? 아크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차단기를 미리 붙여놓고 DS를 연결해 줘야지. 이렇게 부하가 있다면 이 부하에 연결을 해줘야지. 이게 없이 CB가 없이 DS만 가지고는 이 부하를 개폐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DS와 CB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만 인터록 조건이 형성되느냐?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만. 부하 상태이지 말고 무부하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어야지만 DS를 뭐 할 수 있다? 온오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달록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부하 상태의 충전 전류만 개폐할 수 있더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그림과 같은 22kV 삼상삼단식 전선로에 P점에 단락이 발생하였다.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약 몇 암페어인가 그랬습니다. 단 퍼센트 리액턴스는 8%이며 저항부는 무시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단락 전류, 단락을 또는 어떤 고장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장 계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삼상이 평형되어 있는 고장, 삼상이 평형된 고장이 있습니다. 평형고장. 삼상 평형고장은 그럼 뭐냐? 삼상 평형고장이라는 것은 삼상이 단락됐을 때만 평형입니다. 단락의 경우만 뭐라고요? 평형고장이다. 결국 무슨 소리야? 차단기가 있습니다. 삼상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A상, B상, C상, 삼상이 동시에 단락되는 이런 고장 상태에서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게 어떤 거다? 우리가 IS라고 할게요. 단락 고장 전류는 Z1분의 정상분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이, 한 상의 전압이, A상이면 A상의 전압, 상전압, 대지전압이 들어가더라. 요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이 공식은 어떨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삼상 평형고장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저런 고장 계산에 평형고장만 있느냐? 평형고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상을 일부러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는 이상은 삼상 단락고장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고장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런 고장들이 많이 일어나죠. 비대칭 고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비대칭. 평형이 아니다. 불평이라고 하겠습니다. 불평형 고장. 불평형 고장이 많이 일어나더라. 어떤 거? A상, B상, C상 중에서 한 선이 대지에 이렇게 붙는 거, 이걸 뭐예요? 일선 지락 고장. 또는 두 선이 이렇게 대지에 붙는 거, 누설되는 거죠, 전류가. 이런 고장을 뭐라고 한다? 일선 지락 고장. 또는 두 선이 지락되면 이선 지락 고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단락이 잘 일어나죠. 상단락은 잘 일어나죠. 상단락이 뭐예요? 성간단락 이렇게 삼상이 다 붙은 거 말고 하나만 이렇게 상단락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불평형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 불평형 고장은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대칭 좌표법을 써야 합니다. 대칭 좌표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건 복잡하다. 이렇게 삼상 단락 평형 고장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또는 다른 방법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 Z5ohm이라고 해서 선로의 임피던스 값, 기기의 임피던스 값을 전부 다 더해서 넣어주면 되지만, 또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퍼센트 Z법이 있습니다. 퍼센트 Z법. 이 문제도 당연히 선로의 리액턴스, 임피던스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퍼센트 Z라는 게 뭐예요? 퍼센트 저항 아래다가 플러스 J의
이게 벡터적으로 합성된 퍼센트 젝트 x값이 합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은 무시하고 얘만 주어졌습니다. 그죠? 얘만 주어졌으니까 얘 갖고 풀어라. 이게 퍼센트 제트법이다. 퍼센트 제트법으로 푸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오음법으로 풀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요 경우는 고장이 삼상단락이라고 딱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상단락에서 우리는 불평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삼상단락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단락전류 구해봐라. 단락전류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는 I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IN 공식이라는 거 우리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식은 충분히 안다고 보고요. IS는 다시 쓰면 퍼센트 Z분의 100의 IN은 3상이면 루트 3 V분의 PN 전격 용량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IN이 계산된 거죠. 그래서 I는 루트 3 V분의 P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공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공식에서 IS는 퍼센트 Z의 R은 무시한 X값이 주어졌죠. X값이 몇 프로 주어졌어요? 8%가 주어졌네요. 그죠? 8분의 100 곱하기 IN은 3상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몇 볼트 주어졌냐면 22kV가 주어졌네요. 22kV 그대로 넣겠습니다. 분의 전격 용량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그 발전기인가요? 변압기인가요? 변압기인가 발전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원측에 보면 2만 kVA가 주어져 있죠. 2만 kVA. 2만 kVA 그대로 넣으면 걔가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단위를 보면 kVA니까 킬로볼트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암페어만 남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6561 암페어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장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형고장이냐 불평형고장이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하시고 평형고장이다. 삼상단락만 평형고장이라 했으니까 평형고장일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오음법으로 할 거냐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할 거냐. 오음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문제에서 오음이 주어졌을 거고 퍼센트법으로 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푸시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8번 한번 볼까요? 28번. 자,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그랬는데요. 내부 이상전압. 자, 보세요. 우리가 계통에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계통 고장 중에서 송전선로가 있다고 볼까요?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있어요. 또는 뭐 배전선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송배전선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내가 배전선로에 또는 송전선로에 직접 쳤습니다. 이것은 어떤 설비 내에 우리 이걸 건축물이라고 할까요? 이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고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외부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생긴 이상전압. 이런 외부에서 이상전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와 유도내로 구분됩니다. 직경내와 유도내로 구분됩니다. 자, 이런 내부에서 생긴 이상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또 얘도 구분이 됩니다. 내부 이상전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얘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누면 첫 번째는 얘는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생기는 개폐기를 또는 차단기를 온오프 할 때 생기는 개폐 서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개폐 서지 아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통 내에서 어떤 페란트 현상이 생긴다든가 또는 뭐 부하를 차단할 때 어떤 뭐 부하를 차단할 때 생긴 이상전압, 그 다음에 또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할 때 이상전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부 이상전압 중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지속성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지속성 이상전압. 지속성 이상전압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지속성 이상전압은 대표적인 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놈이 누구냐?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일선 지락, 한 선이 지락됐다 이 말이죠. 고장 시에 자, 예를 들어서 Y결선 중에서 한 선이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나머지 건전한 상은 전위가 상승이 되겠죠? 이 전위가 상승되는 값, 고장 시 전위 상승값, 전위
상승값이 가장 대표가 되고요. 개폐서지 이상전압에서 가장 대표되는 놈은 누구냐면 무부하시, 부하가 없습니다. 충전선로 선로 앞에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나고 무부하 상태랍니다. 여기가 부하가 없답니다. 그럴 때에 얘를 폐로 할 때보다 이렇게 스위치를 닫을 때보다 스위치를 열 때 이상전압이 크게 나타납니다. 상규 대지전압의 약 4배에서 6배까지 나타나는데 걔를 우리가 무부하 충전선로 개방서지라고 합니다. 개방서지 이상전압. 이 대표가 됩니다. 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폐서지 이상전압에는 무부하 충전선로 개방시 이상전압, 지속선 이상전압에는 일선지락시 건전상 전이상승값. 둘 중에서 그럼 누가 더 크냐? 당연히 무부하 충전선로 개방서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내부 이상전압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냐? 무부하 충전선로의 개방시 이상전압이다. 그래서 답이 3번에 보면 무부하 선로 충전전류 어떻게 할 때? 개방할 때 차단시.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 외부 이상전압까지 다 하면 누가 가장 크겠어요? 당연히 직경내에 의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번개가 쳤다 이 말이죠. 뇌 쳤을 때 이상전압이 가장 큽니다만 내부에서 생기는 거 중에 가장 큰 건 누구다? 무부하 충전선로 개방시 이상전압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29번을 보죠. 29번은 화력발전소에서의 제열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화력발전소를 한번 그려볼까요? 간략하게만 그리겠습니다. 장치선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보일러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보일러라고 합니다. 보일러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드럼장치라는 게 있어요. 드럼장치.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얘를 기수분리기라고 합니다. 증기와 물 숫자, 물을 분리하는 장치가 드럼장치가 됩니다. 얘를 기수분리기라고 하는데 이 드럼장치 밑에 보면 하관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이 있고 보일러 내부에 이렇게 관을 돌려서 다시 기수분리기 안으로 이 관을 돌려서 다시 줍니다. 자, 그러면 보일러에서 열을 발생해서 어떤 석탄이 됐든 뭐가 됐든 석유가 됐든 화력 발전을 이용해서 화력으로 물을 데펴주는 거죠. 물을 데피면 물이 어떻게 되냐? 100도씨에서 비등하면서 끓겠죠? 이 100도에서 비등하면서 끓는 물이 더 계속해서 가열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습증기가 됩니다. 습이 포함된 증기가 되고 걔를 더 가열하면 이제 습이 완전히 없어진 건조포화 증기가 됩니다. 그 증기를 어디에다가 드럼에다 보내주면 드럼에 이제 여기에 뭐만 남는 거예요? 증기만 남는데 그 증기를 다시 빼다가 과열기를 통과시키면 과열기도 이 관은 여기 보일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과열기를 통과하고 나면 걔가 과열 증기가 됩니다. 걔가 몇 도쯤 되느냐? 580도쯤 됩니다. 이 580도씨의 과열 증기를 터빈 입구에 넣어주면 터빈의 반대쪽에 연락차를 이용합니다. 얘는 연락차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쪽 바다 쪽에서 우리 발전소들은 전부 다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심해에서 약 4도씨 되는 물을 끌어다가 순환을 시킵니다. 이렇게 순환시켜서 다시 버려버려요. 자,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면 여기에는 580도의 입구에 들어간 증기와 출구에는 4도씨를 만나니 뭐가 생겼어요? 낙차가 생기죠. 어떤 낙차? 연락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연락차가 생기면 연락차에 의해서 얘가 쭉 하고 빠져버리겠죠.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 복수기를 통과하면 복수기가 처음엔 이렇게 증기가 맺히다가 물방울이 맺히다가 이 아래 가면 물이 쫙 쏟아집니다. 이렇게 쏟아져서 그 물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뭐다? 보일러의 어떤 발전소의 이 화력발전소의 장치 선도인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전력계통 어디 있죠? 29번. 화력발전소의 제열기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 제열기는 어떤 거냐? 그럼 제열기는 자, 우리가 이렇게 580도의 뜨거운 증기를 4도씨로다 바로 빼서 터빈을 한번 일을 시키고 그 터빈 축에다가 발전기에 아마추어를 연결해서 발전기 아마추어를 회전시키면 계자가 되는 거죠. 계자가 회전하고 나면 고정자측으로 유기전력이 이렇게 발생돼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한 번 떼고
난 물을 다 버려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실제 발전소에 가시면 여기다가 한 단만 이렇게 추계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터빈을 또 답니다. 터빈을 또 달아요. 고압 터빈, 중압 터빈, 저압 터빈을 딱 달아서 이걸 한 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한 축으로 만들고 발전기 아마추어를 이렇게 연결해 놨다. 그래서 발전소에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축 자체가 한 50m쯤 됩니다. 여러 대 저 터빈을 물려놨기 때문에 한 50m쯤 됩니다. 50m 대단히 먼 거리죠. 50m쯤 되는 이런 축에다가 발전기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공진이 일어나 버리면 이거 축 금방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진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고, 여기에 나온 일 증기를 전부 다 다시 추출해서 어떻게 한다? 보일러에다가 이렇게 열을 가해서 다시 또 여기 입구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증기가 580도이었던 것이 한 번 더 재열해서 온도가 내려갔던 것을 다시 재열하니까 580도의 증기가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열을 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제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제열 사이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발전소의 효율을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번 보시면 화력발전소의 제열기의 목적은 증기를 전부 다 가열해서 다시 또 일을 시키는 것이다.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증기를 가열하는 것이다. 그래서 29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조금 빨리 나갈게요. 30번. 30번은 송전선로의 각상 전압이 평형일 때 3상 1회선 송전선로의 작용 정전용량의 밑줄 치세요. 작용 용량, 워킹 캐패시터. 진짜 일을 하는 정전 용량 C에는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이 공식은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C에는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분의 0.02413, 기본 단위는 마이크로페러파 킬로메타다. 이렇게 보시고, 얘 작용 전용량을 우리가 단상이선이다 또는 3상이다 그랬을 때 3상 3선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C에는 CS 대지의 정전용량 플러스 2CM이다. 상호 정전용량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3상에서는 정전용량을, 작용전용량을 C에는 대지 정전용량 플러스 3CM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얘들은 무슨 공식이다? 다 같은 공식이다. 같은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 얘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0.02413, 0.02413. 아, 조금 헷갈리게 해놨네. 그죠? 그렇지만 답은 1번입니다. 소수점이 어디에 찍혀있는지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플리커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의 방안이 아닌 것은 그런데 플리커가 뭐예요?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플리커 현상. 그 플리커 경감을 위한, 경감이 뭐예요? 플리커를 줄여줘야 되겠죠? 없애줘야 되겠지? 이한 전력 공급 측의 방안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풀일 좀 요건 참고를 하십시오. 풀일 좀 참고하시면 플리커 경감 대책이 이렇게 나왔네요. 거기에도 보시면 전력 공급자 측의 대책과 우리 수용가 측의 대책이 뒤에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수용가 측 대책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다. 전력 공급자 측에서의 대책은 전압을 높여준다든가 전용의 변압기를 사용한다든가 뭐 단락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가 측에서는 리액턴스 값을 보상해준다든가 전압 강화를 보상해주고 무효전력분을 보상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공급전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공급전압을 높여줘야지만 플리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리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볼트를 인가하는 요 형광등이다 그러면 100볼트에서 1초 동안 1볼트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1%가 되는 거죠. 1%의 전압이 10회 이상 깜빡거리는 것을 우리가 플리커라고 그러기 때문에 전압이 결국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높여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전압이 낮춰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2번을 보죠. 32번. 자, 32번은 송전선로의 송전전력 거리 전력 손실률과 전선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전력 손실률의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전력 손실률의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 전선 단면적 A는 전압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전력 손실률을 여기선 H라고 표기했네요. 저도 H라고 하겠습니다. 전력 손실률이라는 것은 뭐냐? 전력 손실률은 삼상전력을 100% 인가해줬을 때, 100% 인가해줬을 때 전력 손실이 몇 프로 생기는지의 비가 뭐라고요? 전력 손실률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저는 PU 값으로 하겠습니다. PU가 뭐예요?
퍼센트법을 100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PU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PU로다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이 없어지는 거지.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라 이제 PU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삼상전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삼상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단상전력은 뭐예요? VI 코사인 세타고, 그죠? 삼상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삼상전력 손실은 3I 자승 R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II 서로 하나씩 지워주면 뭐만 남느냐?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3I R이 이렇게 남네. 그죠? 여기다가 보기가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다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하겠습니다.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그러면 얘 좀 한번 볼까요? 얘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얘는 뭐예요? 결국 전력 P죠. 전력을 나타낸 거네. 다시 쓰면 루트 3 분모는 곱하면 3이 되죠. 3 V가 두 개 있네요.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3 PR만 이렇게 남나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니까 그럼 3 지워지고 결국 다시 쓰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하다가 R은 우리가 회로 시간 어디서 시간을 배워두시는 노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표기가 되죠. 저항 R은 로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다. 그래서 이 A와 전선의 단면적 A와 전압의 관계는 어떤 관계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네 둘에는 무슨 관계?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답을 찾아봤더니 없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네. V 자승분의 1에 단면적 A는 비례하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4번에 있습니다. 그죠? 4번에.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우리 실기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33번을 보죠. 답이 요거는 4번이 되겠고요. 33번. 동기소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동기소환기는 우리 아까 안정도 말씀드리면서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발전 측이 있고 부하 측이 있습니다. 자, 부하를 많이 쓰면 요점에 부하를 많이 쓴 점에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은 당연히 작아집니다. 전압이 작아지면 전압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조상기를 설치합니다. 조상기를 설치해서 조상기를 과여자 시켰다고 할까요? 과여자 하면 진상 무효분이 계통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진상 무효분이 계통에 공급이 된다. 진상이 공급된다? 콘덴서를 계통에 투입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통에 콘덴서를 투입했으니 전압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것이다. 요게 과여자고요. 예를 들어서 야간이 됐습니다. 야간 경과가 됐습니다. 부하를 다 끊어내면 계통의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계통의 전압이 다시 커지겠죠. 계통의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해? 페란트 현상이 발생하죠. 페란트 현상. 송전단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페란트 현상이 발생하면 대책이 뭐였죠? 리액터를 설치한다. 리액터 대신 조상기 가지고 조정을 해보자. 어떻게? 얘를 부종여자 시킵니다. 부종여자 시키면 계통에 뭐가 공급되는 거예요? 지상성분이 계통에 공급된다. 리액터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계통의 전압이 떨어지면서 계통이 안정이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동기조상기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답이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로 하여 컨덕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부종여자 하면 뭘로 사용된다? 리액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과여자 하면 진상성분이 내보내는 컨덕턴스 역할을 콘덴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부종여자 지상 컨덕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리액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34번 한번 볼까요? 34번은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좀 많이 나갔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발전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발전편은 대략들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대략들을 공부를 하셨는데 BWR이 뭐냐? 여기서 비등수형이 뭐냐? 34번은 비등수형은 BWR이라고 합니다. BWR은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 BWR은 일본 애들이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그 리액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울진, 그 다음에 월성, 고리, 영광이 있는데 이 울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PWR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월성 같은 경우에는 PHWR을 사용하고요. 프레스,
워터 리액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압 경수로를 사용해요. 우리나라는 가압 경수로.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가압 프레즈드 헤비워터입니다. 헤비워터. 헤비급 무거운 물. 그래서 얘는 가압 중수로라고 합니다. 중수로. 나머지는 전부 다 PWR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등수용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비등수용은 BWR이라고 해서 얘는 일본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리액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발전소에 보면 연료봉을 꽂을 때 연료봉을 밑에서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BWR은 연료봉이 밑에서 들어가는 형이고, 이 PWR은 연료봉이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 연료봉을 밑에서 꽂아주고, 얘가 여기에 보면 경수들이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이 경수가 보글보글 끕니다. 뭐에 의해서? 핵분열에 의해서 경수를 끓여주면 여기에 증기가 이렇게 모이겠죠. 증기가 모이고, 이 증기에 파이프를 꽂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터빈을 돌려주고 얘를 이렇게 발전기에 물려서 이렇게 발전하는 방식이 BWR 방식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 증기를 그대로 터빈에 넣기 때문에 중간에 열을 어떻게 변환하고 이런 열 교환기 자체가 필요가 없는 형식이 뭐다? BWR이다. 그러나 PWR은 뭐가 필요하다? 이 열 교환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PWR은 이렇게 연료를 위에서 꽂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꽂으니까 당연히 증기를 일일이 포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파이프 꽂아서 열을 교환한 다음 얘를 터빈에다 이렇게 터빈에다 보내주고 발전하는 이런 형식이 PWR이다. 그래서 얘 열교환기가 필요한 건 PWR, 열교환기가 필요한 거 얘는 BWR이다.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열교환기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BWR은 답이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을 좀 볼까요? 35번. 자, 35번에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랑 그랬는데, 피레기의 제한전압. 우리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변전소로부터 전선을 쭉 끌고 와서 우리 수용가가 있는데, 수용가의 가장 비싼 기기가 뭐죠? 변압기죠, 변압기. 이 변압기에 예를 들어서 저쪽 변전소 측에서 뇌가 쳤습니다. 뇌가 쳐서 그 뇌전류가 뇌 큰 이상한 전압이 변압기에 그대로 들어온다면 변압기는 뭐 되겠어요? 당연히 소손될 겁니다. 소손되기 때문에 이 이상한 전압을 제거시켜 주려고 변압기 앞에다가 뭘 설치하죠? 피렉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LL을 설치합니다. LL을 이렇게 설치해서 대지에 접질해 놨습니다. 자, 이 피렉이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상한 전압이 들어오면 얘가 쭉 전파해서 이렇게 오다가 요 피레기에 오면, 피레점에 오면 이제 피레기가 직렬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렬갭. 걔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봉이에요, 봉. 봉 간격을 작게 해놔서 이상한 전압이 들어오면 아크가 크게 발생하겠죠. 아크로 연결이 돼서 그 아크점을 타고 대지로다 방전을 합니다. 이 방전하는데 얘가 이 방전하는 이상한 전압만 방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위 주파수 60Hz도 이렇게 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60Hz도 같이 이렇게 가다가 말고 여기에 길이 생겼네. 얘는 저항체 아닙니까? 다 코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어디 가고 싶어? 당연히 도전로가 생긴 이쪽으로 빠져버립니다. 60Hz도. 그럼 60Hz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얘가 뭐야 결국은? 선로가 지락이 돼버린 거잖아.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나 이 피레기는 아크가 어느 순간 딱 끊어져 버리면 일선 지락도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어느 순간 왜 끊어지느냐? 큰 놈이 오다가 일부 빠져나가면 요렇게 제한이 돼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크기가 입만했던 게 얼마나 제한된다? 요만하게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아크가 딱 끊기면서 이상한 놈이 얼리 빠지는 거야, 이제는. 당연히 TR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정도의 전압은 내가 견딜 수 있게 절연 강도를 높여놓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피레기의 용량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때 이 전압을 우리가 제한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피레기가 방전했습니다. 방전하고 난 후에 피레기 단자에 아직까지 남게 되는 전압을 우리가 제한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면 답에도 보시면 피레기 제한전압이란 4번에 피레기 동작 중 또는 동작 후 단자 전압의 파고값, 단자 전압. 얘는 당연히 피크치죠. 그래서 파고값이라고 한 겁니다. 피크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한전압이라고 한다.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자, 제한전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고요. 36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6번은
자, 그림을 보면 우리 단선도가 이렇게 있네요. 단선도가 R, 그 다음에 X가 있고요. 여기가 ES랍니다. 여기가 대지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단상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송전 측에서 단상 전압을 인가하니 수전 측에 리시브 측 전압에 ER이 이렇게 수전이 됐네요. 이렇게 수전이 됐습니다. 여기에 R이 있고 여기에 X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과 같은 단거리 배전설로 송전단 전압 6600V, 역률 0.9, 수전단 전압 6100V, 역률 0.8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랍니다. 전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Z분의 I는 Z분의 뭘로 구할 것이냐? Z분의 R로 구할 거냐? R 값이 없고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R 값이 있긴 있는데 X 값도 고려해야 되고 이 공식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공식이 자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외우시라 그랬어요. 송전단 측에서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 I를 흘려주면 전류를 알려주면 여기에 뭘 발생할 수 있죠? 송전 전력을 구할 수 있죠. 송전 전력은 어떻게 된다? 뭐 단상이라 했으니까 ES I의 코사인 세타 S 측이 되겠죠. 송전단 측, 소스 측의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수전단 측을 한번 볼까? 수전단 측으로 입장에서 보면 여기 전류 I가 흘러 들어오겠죠. 여기서 전력 PR, 리시브 측의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리시브 측의 전력은 어떻게 구해? 단상이니까 ER에 I의 코사인 세타 R로다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W라는 전력을 만들어줬어. 근데 수전단에서는 90W밖에 수전되지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결국은 뭐지? 손실이죠. PL이잖아, 그죠? 손실값, 손실, PL이다. 여기서 공식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전류 I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쪽에 좀 오셔서 자,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는 놈은 이렇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네. 송전단 측의 전력에서 수전단 측의 전력을 빼주면 된다. 그랬죠? 송전 전력은, 전력 손실은 우리 단상에서는 I자승 R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I자승 R일 거고 송전단 측의 전력은 ES I의 코사인 세타 S라고 방금 전에 저기다 써드렸고 수전단 측의 전력은 ER I의 코사인 세타 R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 공식에서 전류 R 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I 이렇게 하나씩 지워줄 수 있나요? 지워지고 여기서 I를 구하면 R이 분모로 내려가면서 ES 코사인 세타 S가 되고 마이너스 ER의 코사인 세타 R로다. 이 공식을 찾아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뭐 전류 I를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I는 Z분의 뭐예요? Z분의 뭐 R로다 구할 수 있는 거, V로다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전압의 크기를 어떤 걸 넣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또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공식이 이 공식이다. 이 공식에서 전류 I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값 주어졌고 송전단 측 전압 주어졌고 역률도 주어졌죠. 송전 측의 역률 0.9로 주어졌고 수전 전압 주어졌고 코사인 세타 R값이 다 주어졌으니까 이따 넣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53 암페어인 답이 3번이 나온답니다. 3번. 이렇게 계산하셔라.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을 보시면 37번은 단락 용량이 5000MVA인 모선의 전압이 154kV라고 하면 등가 모선 임피던스는 몇 ohm이 되는가 그랬는데 우리가 단락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락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법하고 오음법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 단락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PS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쇼트 1대2 용량 단락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퍼센트 Z분의 100의 PN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가 오음법에서의 PS를 구해라 그러면 PS는 단락 용량은 3상이다 그러면 3, 루트 3, 상계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하시면 됩니다. 오음법에서 전격 차단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Z분의 당연히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뭐 이 공식 어디다 넣어도 단락 용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되고 요 문제에서의 단락 용량을 구하는 공식 요거 하나는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참고로. 요거를 유출해내는 공식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X분의 V의 자승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또는 임피던스 Z분의 V의 자승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서 Z값 임피던스 값 주어졌고, 임피던스 값 주어졌고, 뭘 구하라 했냐면, 임피던스를 구하라 했네, 그죠? 예, 단락용량이 이렇게 주었으니, 예, 자리 바꾸면 PS분, 단락용량분의 VR의 자승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난 기억하기 싫다. 안 해오셔도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송정공학 책에 보면 상당히 여러 페이지를 활용해서 이 계산 문제를 유출해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PS분의 V의 자승이다.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대입만 하면 되니까 요거 대입하시면 4.74오음이 계산이 되더라.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풀이를 보고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이 나오는데요. 38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자, 38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나왔네요. 38번을 보겠습니다. 자, 38번은 그림과 같은 전력계통의 124kV 송전선로에서 고장 지락 임피던스가 ZGF를 통해서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했다. 이런 선로가 있는데 2차 측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거꾸로 그렸네. 여기가 직접 접지가 되어 있답니다. 직접 접지. 이렇게 되어 있고 선로의 임피던스가 ZL, 그 다음에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ZT로 되어 있네요. 그죠? ZT. 그 다음에 지락점에 이렇게 고장이 발생했답니다. 이 고장이 발생하면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그 전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당연히 접지점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 전류의 크기가 얼마예요? 3I0의 크기가 지락 전류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건데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계통이 있다. 고장점에서 본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랍니다. 영상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 Z0를 구하랍니다. Z0.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 여기에 풀이처럼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 영상 임피던스가 흘러가는 길을 보셔야 돼. 어떻게 되느냐? 이 영상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떤 계통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다가 영상전압을 인가하면 영상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 영상분이 생긴 거죠. 영상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런 접지점이 없다면 영상분은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상분은 발생하지 않아요. 또는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하거나 이선지락 고장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만 영상분이 발생을 하지. 예를 들어서 성간단락이 고장이 발생했다. 또는 삼상단락이 고장 발생했다. 이러면 영상분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으니까 영상분이 생깁니다. 그 영상분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느냐? 중성점 접지돼 있는 쪽으로만 갑니다. 근데 여기 2차 측은 지금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림상에. 그러니까 이쪽은 흘러 들어간다고 보지 마시고 이 계통으로 보면 여기에서 고장이 발생했으면 이쪽을 Z0 B라고 할까요? B측이라고 하고 Z0 H라고 할까요? Z0 H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만 구하면 됩니다. Z0 H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 자, 그러면 이 Z0 H측이 영향을 주는 게 어디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선로로다 당연히 타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선로의 ZL 값을 고려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압기에 뭐를 고려해 줘야 된다? 임선수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갔어? 접지점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 접지점으로 들어갔는데 걔가 뭐예요? ZGF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ZG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분이 어떻게 흐른다는 거야?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데 문제가 있어. 이 변압기의 중성점을 하나로 다 묶어서 이렇게 원래 사실은 접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나를 별도로 접지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접지를 하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GF라고 주어졌다면 얘들은 실제는 크기가 얼마다? 3ZGF야. 얘도 3ZGF, 얘도 3ZGF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다 이 말이야. 저항을. 3R짜리를 3개 연결해서 얘 합성저항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합성저항 구하려면 3분의 3R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33 해서 나온 값이 R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ZGF로 주어졌어. 얘가 ZGF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로만 본다면 뭐라고? 3ZGF 값이더라. 그래서 여기가 3ZGF야 이렇게.
한계값을 구하니까. 그래서 Z0를 다 구해보니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ZL 플러스 ZT 플러스 3ZGF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답을 찾는 중요한 요령은 영상분을 구해라 그러면 영상분은 어떨 때만 발생한다고? 지락고장이 발생할 때만. 지락고장이 어떨 때? 1선지락, 2선지락. 아, 이 지락조절을 구할 때 영상분이 나타나는구나. 영상분이 나타날 때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앞에 3자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영상분 임선수를 구해라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럼 3자 붙어 있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3자가 안 붙어 있으면 답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3자 붙어 있는 게 답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답이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이론이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깊이 해서 비대칭 계산까지 전부 다 해본다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나왔으니까 문제 나왔으니까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됐다. 다음 39번. 39번은 피대기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 구비할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 중에 1번이 있습니다. 1번. 1번을 보시면 속류를 차단할 것. 속류가 뭐냐? 속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로에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면 상형주파 60Hz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상형주파 60Hz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전압이 생겼으니까 이상한 전압이 이만한 게 들어오겠죠. 이만한 전압이 생깁니다. 자, 이 이상한 전압을 없애야 TR이 보호가 되겠죠. 얘를 낮게 제한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못 알아요? 피대기를 설치합니다. 피대기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럼 이상전압이 제한이 됩니다. 이상전압이 제한이 되고 나면 그 나머지 전압, 요만한 전압이 어디 들어간다고? TR로 들어가는데 이 상용전원도 상용주파수 60Hz도 같이 이렇게 포함될 거 아니에요? 이때 상용주파수에 이어서 오는 전류를 우리가 속류라고 합니다. 속류. 이 속류라고 한다. 그래 속류를 피대기가 잘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속류 차단 능력이 커야 됩니다. 다음에 피대기가 이 뇌 한 번 맞았다고 깨져버리면 되죠?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게이지 전압이 낮아야 된다. 충격파가 들어온 겁니다.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피대기가 잘 동작해야 되니까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 낮아야지만 이상한 전압에 대해서 잘 방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충격 방전 게이지 전압은 낮아야 됩니다. 낮을 것이고, 네 번째, 제한 전압은 피대기의 전격 전압과 같게 할 것. 피대기의 제한 전압은 전격 전압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한 전압은 굉장히 낮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4번. 우리 정규 시간이 되면 좀 깊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깊이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문제들은 잘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피대기 구비 조건 반드시 좀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 풀이에도 나와 있죠. 피대기 구비 조건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40번 볼까요? 40번은 저압 밸런서로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저압 밸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저압 밸런서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다? 불평형이 생겨서 전압이 불평등하게 걸리는 데다가 밸런스를 설치해서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불평형이 생기느냐? 단상 이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상 이선에서는 부하를 걸 때 이렇게 걸겠죠. 부하가 불평형돼서 얘 선로와 얘 선로의 전압이 불평등하게 되지는 않겠죠. 단상에서는. 왜냐하면 전류가 왕로하고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기로할 거니까 얘는 불평형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상 3선기 같은 경우는 R상, S상, 뉴트럴이 있다면 이제 변압기가 되겠죠.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부하를 겁니다. 여기에도 부하를 걸어요. 여기에도 또 부하를 이렇게 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하를 100V짜리, 200V짜리를 걸는데 부하를 여기다 하나 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더 걸면 불평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크기의 부하를 이렇게 얘는 2개 걸고 얘는 하나 걸었으면 불평이 발생한다. 이런 불평을 잡아주는 거 걔가 뭐라고 해요? 밸런스라고 합니다. 밸런서. 이건 어느 때 사용하는 거다? 단상 3선식에서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다. 답을 보시면 2번인데 2번은 밸런스는 단상 2선에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필요하다? 단상 3선에 밸런스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전기기사 2010년 1회 전력공학 문제를 좀 풀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